저는 김민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 조금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장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잘 한번 해볼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변호사랑 변호사 하는 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법을 다루는 일, 법을 보는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보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법 보는 일이 정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법조문은 너무 양이 많은 것 같고 내용도 딱딱하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 보는 일, 그러니까 법조문, 법령 이런 걸 보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빽빽한 글씨 있잖아요. 몇 조 몇 항이 나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잘 이해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겁먹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봤을 때 바로 이해가 되고 다 아는 사람 없어요.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고 법을 보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결국에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법을 보면서 법을 해석을 하고 그 법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그 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는 법하고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법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점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그 법이 뭘까요? 법하고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뭐가 있냐면 도덕이나 관습이나 예절입니다. 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지켜야 될, 어떤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강제력은 없지만 규칙들을 우리가 사회규범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회규범들을, 다시 말해서 도덕이나 관습이나 예절 같은 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도덕이라고 할 수 있고 관습이라고 할 수 있고 예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은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이나 예절이나 이런 거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의 범절, 예절, 도덕이라고 할 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르신을 만나면, 어른을 만나면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는 어른한테는 우리가 반말을 하면 안 되고 존댓말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른을 만나도 인사를 안 하고 존댓말 안 쓰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을 받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법은 지키지 않으면 도덕적인 어떤 그런 비난을 듣는 걸 넘어서서 처벌이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이 선고돼가지고 내가 국가에다가 내가 돈을 내야 된다든지, 또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돼가지고 내가 감옥에 간다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말로만 비난을 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제력 측면에서 도덕하고 법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법,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을 때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강제로 국가에 돈도 내야 되는 이런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도덕이나 예의 범절을 넘어서 가지고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이걸 좀 강제력을 부과해가지고 강제로 지키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겠구나, 이거 안 지키면 정말 사회가 무너지고 큰일 난다, 우리 사회가 망한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하에서 정말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만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든지, 내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어떤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키라고 법에다 못을 땅땅 박아 놓은 겁니다. 설명하는 내용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잖아요.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변호사가 뭐 하는지 설명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할까? 너무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변호사가 뭐 하는지도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뭐 하는지도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그만큼 법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뭐 하는지는 변호사법이라는 그 법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변호사법에 보면 제3조에 변호사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 법정이 나오고, 그 법정에서 보면 변호사가 막 판사님이 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뭐라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법정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을 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소송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소송에는 종류가 많지만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적으로 진행하는 거, 개인과 개인 간에 진행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또는 내가 누군가한테 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매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 또는 내가 누군가한테 중고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 어떤 파손이 되고 하자가 있어가지고 물건을 수리해야 돼서 수리비를 청구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개인 간의 어떤 그런 다툼을 해결하는 게 민사소송이고,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재판을 통해서 벌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판하기 전에 이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확실히 하지 않는데 형사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판단하는 거, 이게 바로 형사소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행정소송과 가사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국가기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관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에 내가 이의가 있을 때, 나는 그 결정을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게 가사소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각종 소송들, 민사든 형사든 가사든 행정소송이든 각종 소송들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진짜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소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소송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웬만해서는 소송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잖아요. 웬만해서는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해서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일들, 그럼 친구랑 싸우고 화해한다든지 이런 일들,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소송까지 갈 필요 없고 법적인 시비를 붙을 만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시비가 붙는다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개인 간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때만 소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게 형사가 됐든 민사가 됐든 그 당사자, 소송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는 이 점을 가장 명심해야 돼요.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소송, 내가 지금 의뢰인을 도와줘서 하고 있는 소송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이고,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의뢰인한테는 정말 큰 불이익이나 손해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변호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처럼 변호사가 막 드라마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정말로 멋있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게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는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와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도움을 못 주거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이 점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고, 내가 오지랖 넓게 소위 말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에 내가 정말 적성이 있고 내가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지, 돈을 떠나서 이런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변호사란 소송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법률 자문, 컨설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법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송 말고도 이런 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들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소송 말고 또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법률적인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사자들한테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게 법률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갖다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부하고 밥 먹고 하는 것들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또는 내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내가 어떤 장사를 해도 되는지, 사업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라는 직업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법률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의 어떤 그런 해석이나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조문을 봐도 그 법조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이런 법률을 잘 쉽게 풀어가지고 해석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타다라는 서비스를 아세요? 타다라는 서비스가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됐지만, 서비스가 종료된 이유는 뭐냐 하면 타다라는 서비스가 서비스를 할 수 없게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타다라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변호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이 서비스를 해도 된다,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이 타다라는 운송 서비스를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뭘 할 때 이게 법적으로 해도 되는 일인지 안 해도 되는지, 또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일을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이제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이해는 됐나요? 자,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일들, 법률 자문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변호사 하는 일은 어떤 일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사실 굉장히 큰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직업윤리가 굉장히 강조되는 어떤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설명한 변호사법 있잖아요. 그 법의 제1조에 보면 바로 변호사의 사명이 뭔지 나와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거창합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을 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 사회 질서와 법률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직업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익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공익적인 목적, 말하자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변호사가 봉사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사명의식이 강조되는 점을 우리가 변호사법 제1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이 직업 자체가 변호사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추구하는 직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이런 어떤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돈 때문에 변호사를 하고 싶다, 돈을 좀 더 쉽게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다만 내가 변호사가 된 다음에 나는 변호사 일을 안 하고 변호사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다른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변호사라는 직업은 돈을 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변호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처음 변호사라는 어떤 그런 직업이 나온 거는 고대 그리스 시대입니다. 그리스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재판을 했는데 그때 판결을 내릴 때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배심원들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무작위로 추첨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심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결국에는 일반인들로 구성된 무작위로 추첨으로 선정된 그 배심원들을 잘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설득의 기술이 있고 합법이 좋아서 설득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못해 설득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배심원들을 대신 설득을 해주기 위해서 나온 직업이 바로 변호사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나온 게 변호사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수사학이나 논리학, 이런 이제 어떤 그런 말을 잘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런 거에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나 철학자들이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지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발한 게 나온 게 바로 변호사라는 직업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그 유래에서부터 돈을 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시대가 아니라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돈을 받는 게 가능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분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들 역할도 커지고, 그러면서 법적으로 변호사가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었지만 그거는 거의 지켜지지가 않고 사실상 돈을 받으면서 변호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제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변호사들도 돈을 받고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돈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변호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문맹률,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글자를 많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소송도 있었고 각종의 어떤 그런 거래 행위도 있었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법률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는 변호사라는 그런 직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성종 임금님 때 이 제도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변호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변호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란 말 그대로 법을 해석하는 직업이고 또 법을 설명해주는 직업인데,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돈을 받고 하는 직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적합하지 않다.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순간에 변호사가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직업적인 사명의식이 없으면 하기 힘들다. 이게 바로 변호사가 뭔지
설명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변호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도 있었는데요. 그 사법시험이 2017년도를 기준으로 폐지되면서 이제는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서 변호사 자격을 얻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해서 지금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시험 제도는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만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데요. 변호사 시험은 각 나라마다 제도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시험 제도를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각 나라별로 변호사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각 주별로 변호사 시험이 따로 있고 주별로 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지 다른 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물론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다른 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따로 로스쿨 제도는 없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변호사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중국에서는 변호사를 율사라고 합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홍콩은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굳이 대학교를 안 나와도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게 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콩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법시험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외국인도 변호사 시험을 붙으면 홍콩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변호사 제도가 많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약간 변형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로스쿨을 가서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로스쿨을 가지 않고 예비시험이라는 별도의 시험을 합격을 한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사법시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학석사 연계과정, 그러니까 대학교와 석사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만이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면 알겠지만 우선 중학교를 일단은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졸업을 해야 돼요. 당연히 대학교도 졸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되려면 초, 중, 고 대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로스쿨이라는 데를 들어가야 되는데 LEET라고 해서 법학 적성 시험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학 적성 시험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거는 흔히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 들어갈 때 치는 수능, 그러니까 수학능력 시험이랑 동일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LEET 시험을 친 다음에 여기서 받은 성적과 그리고 내가 대학교 때 얻은 성적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법학전문대학원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쿨에 응시를 하고 응시를 해서 내가 로스쿨에 합격을 하게 되면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로스쿨을 졸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졸업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졸업시험을 별도로 봐야 됩니다. 졸업시험을 합격을 하지 못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졸업시험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시험만 통과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법조윤리시험이라고 해서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어떤 윤리적 소양, 법적 소양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법조윤리시험에도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법조윤리시험을 합격한 사람만이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실무 수습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6개월 실무 수습 기간은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수습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인턴 같은 거죠.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적인 공부의 양만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시험은 갈수록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을 한 다음에 5회 응시를 하고도 변호사 시험 합격을 못하면 다시 로스쿨을 재입학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진로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 시험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변호사에 도전하는 내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로스쿨은 나왔지만 변호사가 못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결코 돈을 보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돈을 잘 버는 직업도 아니고요. 이 변호사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거기서 내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는지, 내가 변호사라는 어떤 직업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정말
성실하게 친구들이랑 좀 조금만 놀고 성실하게 내가 공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쉽게 변호사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강의 본다고 고생 많이 했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